1961년 콜롬비아의 톨리마에 살고 있던 13세의 페드로 알론소 로페즈는 마을에서 매춘부로 일하고 있던 여성에서 태어난 7번째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로페즈는 자신의 가족에게서 쫓겨나 집 없이 지내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가 어째서 부모님에게 쫓겨난 건지, 왜 그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 하는 건지, 그가 태어났던 1949년 콜롬비아 이야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죠. 그가 태어났을 때의 콜롬비아는 지옥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폭동과 그것을 진압하기 위한 강압적인 폭력 진압으로 씨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1년 전인 1948년엔 콜롬비아에서 서민들을 위한 정치인으로 잘 알려져 있던 자유당 소속인 호레 가이탄이 암살당한 일이 일어났었기 때문이죠. 가이탄이 공격당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많은 서민들은 정부를 향해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을 모두 쏟아내기 시작했었고, 그로 인해 나라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시국에 로페즈가 태어났던 것이죠. 그의 어머니는 몸을 팔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그녀 아래에는 총 13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로페즈는 그중 7번째 아이로 태어났고 전혀 축복받지 못한 태어남으로 행복하게 지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도 아이들을 가축을 대하듯 밥만 먹이고 말을 안 들을 땐 폭력으로 다스리는, 피해만 끼치지 말고 알아서 크라는 식으로 지냈죠. 하지만 나라 상황이었던 만큼 집 밖에서 떠돌이 생활하는 것보단 사창가에서 지내는 편이 훨씬 나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8살이 되던 해에 저지른 한 사건으로 인해 그런 집에서마저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5살짜리 여동생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려 하다가 어머니한테 발각되었던 것입니다. 가뜩이나 아이들을 좋게 바라보지 않았던 그녀 입장에선 더 이상 밥만 축내는 로페즈를 품고 있을 수 없었고, 당장 집에서 쫓아냈던 것입니다. 사창가에서 몸을 팔고 있던 어머니를 잘하면서 계속 봐왔던 그로서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빠가 누구인지조차도 알 수 없는 축복받지 못한 생명이었으니까요. 8살에다가 가정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로페즈는 집에서 쫓겨난 뒤 먹을 음식과 잠을 잘 수 있는 곳을 찾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당시 콜롬비아에서는 그렇게 내전이 일어난 뒤 1960년도까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길거리에는 로페즈처럼 버려진 아이들이 적지 않았고, 그 아이들을 노리던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로페즈는 운이 좋았던 것일까요? 인상이 좋아 보이던 한 노인 남성은 길거리를 떠돌고 있던 로페즈에게 집에서 버려졌는지 묻고는 자신의 집에서 머물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음식도 주겠다는 말과 함께 말이죠. 그래서 로페즈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며 푹신한 침대와 따뜻한 음식을 기대하며 따라갔습니다. 그렇지만 노인은 근처에 있던 허름한 폐가로 데려가 로페즈를 수에 강간하고는 버려놓고 떠나버렸습니다. 몸집이 작은 8살짜리 아이로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 일로 인해 로페즈는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고,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낮에는 버려진 건물이나 골목 구석에서 자고, 밤에 쓰레기통을 뒤져 버려진 음식물이 있으면 끼니를 때우며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사람 같지 않은 생활을 하던 중 그에게 한 미국 국적의 백인 부부가 접근해왔습니다. 며칠 동안을 계속해서 달아났지만 그 노인 부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접근해왔죠. 결국 로페즈는 그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고, 그들은 콜롬비아의 그런 난리통에 버려진 아이들을 구해주기 위해 왔다는 말을 했습니다. 쉽게 믿을 순 없었지만 계속 그런 끔찍한 생활을 하면서 지낼 순 없었기에 노인 부부와 함께 그 마을을 떠나 수도인 보고타로 갔습니다. 그리고 로페즈에게 큰 집에 있는 침대가 딸린 방을 주고 무료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과거 한 노인에게 강간을 당한 이후 그의 몇 년 되지 않던 인생에서 만난 가장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 부부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아들을 위한 학교에도 등록시켜줬죠. 로페즈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던 다른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삶을 살게 되어 너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축복받지 못한 채 태어났던 그는 다시 한번 불행한 일을 겪었습니다. 1963년 12살이 되던 해에 한 남자 교사가 그를 성추행했던 일이었죠. 로페즈는 이 일로 과거에 강간당했던 기억이 다시 떠올랐고 그로 인해 그의 마음속에선 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 세상을 향한 분노였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지 며칠 후 로페즈는 학교 사무실에서 돈을 훔치고 가출해버렸습니다. 이후 로페즈는 그가 집에서 쫓겨난 후 힘들게 살았었지만 그래도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고향인 톨리마의 길거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왔고 어느덧 6년이라는 긴 시간을 그 길거리에서 보내게 된 페드로 로페즈. 그리고 시끄러웠던 콜롬비아 정세도 정부가 재편되어 안정되기 시작했고 세계 대공황으로 인해 돌아가지 않던 공장도 돌기 시작하며 서서히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길거리에서 거의 평생을 보내고 있던 18세의 로페즈는 학교에서 잠깐 배웠던 교육을 제외하곤 어떤 것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조차도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을 배운 것도 아니게 계속되는 생존 투쟁 중 첫 절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를 훔쳐 팔기 시작한 것이죠. 그는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돈도 없는 말 그대로 잃을 것 하나 없는 사람이었기에 그 정도는 범죄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훔친 차량은 분해해서 부품을 판매하는 공장에 넘겼었고 그 공장의 사장은 로페즈에게 꽤 괜찮은 비용을 지불했죠. 그렇게 그는 그 업계에서 이름을 조금씩 알리기 시작했고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로페즈와 같이 버려진 아이들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몇 달도 채 되지 않아 경찰에게 체포되어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운명은 피해갈 수 없었던 것일까요?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어린 로페즈는 먼저 수감되어 있던 다른 재소자들의 타깃이 되었습니다. 성놀이개로 말이죠. 그래서 수감된 그 날과 그 다음 날까지 잔인하게 강간을 당했죠.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학교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이후 품고 있던 분노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감옥 내에서 구할 수 있는 쇠붙이를 갈아서 칼을 만든 뒤 2주 동안 자신을 강간했던 4명의 재소자들을 한 명씩 모두 살해해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접수하게 된 검찰은 그의 행동에 대해 정당방위로 인정했고 별다른 처벌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량 절도죄에 대해 진술하지 않았던 추가 혐의가 더 발견되어 2년의 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감옥에서의 시간은 그가 예전에 겪었던 고난과 섞이며 마음속에서 끔찍한 악마를 만들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의 손에서 자라며 신체적 학대를 받았던 기억으로 여성에 대한 공포심, 그것으로 인해 계속 커져가는 복수심, 증오심,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지낼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부터 포르노 잡지나 사진 등을 통해 욕망을 풀어내가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그의 어머니를 떠올린 채로 말이죠. 그렇게 9년이라는 시간은 훌쩍 지나가 버렸고 1978년 27세가 된 로페즈는 콜롬비아를 떠나 페루로 가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페루로 여행을 했던 것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을 통해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루에 도착해 여행을 하고 있은 지 몇 달 정도가 지난 뒤 그가 선교사들에 의해 구출되었던 사건이었죠. 페루 북부에 있는 작은 마을인 아야추코스 커뮤니티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붙잡혀 있던 상황에서 말이죠. 아야추코스에 살고 있던 페루의 원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 케추아족은 자신들의 마을에서 9살짜리 여자아이를 납치하려던 한 남성을 붙잡아 발가벗겨 고문하고 있었는데 그 남성이 로페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커뮤니티를 방문하고 있던 미국인 선교사들은 그 모습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문명인처럼 행동하길 회유하였으며 결국 그를 경찰국에 넘기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부족민들의 바람대로 생매장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의 입장에선 운이 정말로 좋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페루에 있는 한 경찰국에 체포되었던 그는 페루가 아닌 콜롬비아 국적을 갖고 있었던 터라
본국으로 이송되었고 9살짜리 여자아이를 납치하려는 행동으로 재판을 받았지만 혐의가 없으므로 석방되었죠. 9살짜리 여자아이를 납치하려던 것도 아니었고 단지 그 커뮤니티를 지나가다가 누명을 썼다는 주장이 먹혀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자유의 몸이 된 로페즈는 에콰도르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페루에서의 사건은 과연 오해로 인한 사건이었을 뿐일까요? 로페즈가 에콰도르를 여행하고 있던 1978년 그 해부터 1980년까지 에콰도르에선 많은 수의 어린 여자아이들이 계속해서 실종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콰도르에서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수사기관에선 단지 남미 전체에서 원래부터 성행하고 있던 여자아이들 인신매매 정도로 생각하고 그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 4월 에콰도르의 암바토에선 갑자기 내린 폭우로 인해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안데스 산맥의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는 이 도시의 지형 특성상 지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로 매년 적지 않게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홍수가 마무리되고 난 후 현장을 수습하고 있던 한 구조대원에 의해 4명의 어린 여자아이의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익사하여 사망한 것인지 어떤 이유로 사망한 것인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었고 단지 한 가지 단서로 대략적으로 추측해 볼 수는 있었습니다. 4명의 아이들의 눈에 씌워놓은 천으로 된 눈가리개로 봤을 때 누군가에게 살해되었을 것으로 말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여자아이들이 실종되고 있는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을 거라고도 말이죠. 그래서 에콰도르 수사기관에서는 이곳에 초점을 맞추고 조사를 이어나갔고 홍수가 일어난 지 며칠 뒤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카비나 포베다 씨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 옆엔 12살 난 딸인 마리 포베다도 함께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남성이 딸아이를 낚아채다시피 안고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카비나 씨는 크게 소리질러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했고 시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 남성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에 의해 잡혔고 얼마 후 도착한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곧 경찰국으로 이송된 그는 자신의 이름을 페드로 로페즈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같이 보셨던 그 로페즈였죠. 그는 여자아이를 납치하려는 게 아니라는 둥, 누명을 썼다는 등 일관되지도 않는 이상한 변명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추궁하자 결국 묵비권을 행사하기에 이르렀죠. 형사들은 그것을 보고 상당히 수상하게 생각하고 당시 전국적으로 실종되고 있는 여자아이들과 관련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미성년자 납치 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그는 그 혐의로 기소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추가 자백을 이끌어낼 신문 전문 수사관들이 배정되었죠. 하지만 로페즈는 억울하다는 주장만을 늘어놓으며 어떤 진술도 하지 않았고 그것으로 수사관들은 평범한 방법으로 입을 열기가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다른 전략을 꺼내들었습니다. 먼저 그 지역 성당에 있던 코르도바 구디노 신부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전 암바토 검찰사무소 다미안 바렐라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이렇게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네, 무슨 부탁이시죠? 체포되어 있는 로페즈 이야기를 해준 뒤 그가 자백할 수 있도록 설득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가 수감되어 있는 구치소의 같은 방에 가짜 재소자로 들어가 신뢰를 쌓고 자백을 받아내달라는 말이었죠. 신부님은 다소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여자아이 연쇄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구디노 신부님은 재소자로 위장한 뒤 로페즈와 같은 방으로 들어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가 자백하는데 시간이 꽤 소요될 거라 예상했지만 그 우려와는 다르게 하루 만에 구디노 신부에게서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었죠. 하지만 구디노 신부님 입장에선 그닥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페즈가 수백 명의 여자아이들을 납치, 강간, 살인했다는 아주 자세한 이야기들을 신부님에게 설명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신부님은 빨리 자신을 수감실에서 내보내달라고 요청했고 수사관들은 신부님을 풀어준 뒤 신부님에게 얘기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로페즈에게 자백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수사관들에게 이곳 에콰도르에서 최소 110명, 콜롬비아에서 최소 100명, 페루에서 100명 이상을 강간하고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한 명, 10명이 아닌 수백 명을 죽였다니 수사관들은 직접 듣고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전 그중 에콰도르 여자애들이 가장 좋았어요. 가장 친절했고 날 믿어줬거든요. 풀어주겠다고 하는 말을요. 정말 무결했기 때문에 더 좋았죠. 콜롬비아 여자애들은 너무 낯선 사람들을 의심해서 제일 별로였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자아이들을 찾을 땐 항상 큰 시장을 돌아다녔어요. 제 눈에 들어오는 아이가 보이면 혼자 남겨지는 순간을 며칠이고 노리다가 데려갔었죠. 따라오지 않을 땐 강제로라도 말이죠. 그렇게 데려온 아이들을 데리고 강간했는데 아이들이 보이는 반응이 정말 재밌어요. 울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시나요? 두 눈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죠. 넌 이따가 해가 뜨면 목이 졸려 죽을 거야. 운다고 바뀌는 건 없어. 그렇게 어둠이 지나고 해가 뜨는 이른 아침마다 목을 졸라 죽였는데 햇빛이 어스름하게 비치는 그곳에서 죽어가며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좋았고 흥분됐어요. 아마 걔들은 죽고 나서도 공포에 떨고 있었겠죠? 내가 죽은 몸을 바로 묻지 않고 더 갖고 놀았으니까요. 그리고 난 8살 때 순결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회가 된다면 가능한 한 많은 어린 여자들을 상대로 똑같이 하겠다고 마음먹었었죠.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눈앞에서 이런 끔찍한 말들을 하고 있는 로페즈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던 수사관들은 이 사실을 콜롬비아와 페루에 전해야 하는 건지 고민했습니다. 그런 수사관들의 모습을 보고 있던 로페즈는 그곳으로 안내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모두 묻어놓은 곳으로 말이죠. 수사관들은 어떤 직접적인 단서도 없이 오직 진술만 들었던 상태라 일단 로페즈의 안내를 받아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발목에 수갑을 찬 로페즈를 따라서 수많은 경찰 인력들은 그곳을 향했고 그때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을 거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은 암바토 근처에 있던 한적한 공터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을 묻었다고 주장하는 지점을 파냈을 때 8세에서 12세로 추정되는 여자아이들의 유해가 53구나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로페즈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수많은 인력들을 데리고 28개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며 땅을 파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장소에서는 4구의 사체만 발견되었을 뿐 추가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렐라 수사관은 홍수나 산짐승으로 인해 유실되었다고 예상했죠. 그로써 로페즈는 총 57건의 미성년자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이후에 작성된 진술서에는 57건 살인을 포함한 총 103건의 살인을 저질렀다며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직 에콰도르에서만 말이죠. 결국 그는 이로써 1980년에 종신형을 선고받고 에콰도르에 있는 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수감 생활을 시작한 로페즈는 평생 동안 풀려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불과 14년 후인 1994년 에콰도르 정부에서 했던 한 가지 정책으로 인해 풀려났습니다. 불법 체류자로 등록되어 있는 모든 수감자를 석방 후 본국으로 추방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콜롬비아 보고타 검찰국으로 이송되었고 이번에는 콜롬비아에서 벌였던 미성년자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콜롬비아 검찰은 사건이 일어난 지 약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무런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재판에서 피고인 로페즈에게 패소를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콜롬비아 대법원은 그가 제정신은 아니라 판단하고 정신병원에 수감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4년이 지난 시점인 1998년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감금 및 치료를 담당한 정신병원에서 그의 상태가 정상으로 판단되었고 그로써 법원은 그에게 고작 $50의 보석금을 명령했죠. 그래서 로페즈는 고작 $50를 지불하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끌려가 복수를 당했을까요? 아니면 또 다시 그런 끔찍한 짓들을 저질렀을까요? 그 사실은 자유의 몸이 된 로페즈에게 직접 들어봐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1998년 정신병원에서 풀려난 이후 완전히 종적을 감춰버렸습니다. 현재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로페즈죠. 그의 인상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인터뷰했던 한 가지 기록으로 그의 범행을 더욱 면밀히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에콰도르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인 1983년
캐나다 토론토의 한 지역 언론사에선 그에게 찾아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전에 찾아왔던 다른 언론사를 대할 때처럼 똑같이 으르렁대며 거절했습니다. 그렇지만 교도소장과 함께 끊임없이 인터뷰 요청을 했고 결국 그는 기자에게 요구 조건을 들어주겠다면 승낙하겠다는 말을 건네었습니다. 그 조건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교도소장도 그 자리에 함께할 것. 두 번째는 교도소장의 딸도 함께할 것. 교도소장은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괴물 같은 범죄자의 곁에 딸을 둬야 한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기자는 교도소장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고 어렵게 만들어진 인터뷰 자리에 기자와 교도소장, 26세의 교도소장 딸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소장님, 제가 여자를 만져보지 않은 지 너무 오래됐네요. 따님 손을 좀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모두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는 로페즈의 첫 마디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허락하겠다고 했지만 허튼 짓을 할 수도 있으니 실탄이 들어있는 총을 든 교도관에게 그를 바로 옆에서 겨누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죠. 로페즈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두가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님 손이 참 부드럽군요. 이게 얼마만인지. 몇 초간 손을 만지면서 앉아있던 로페즈는 곧 놓아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왜 죽였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죠? 일반적인 남자들은 매일 면도하고 샤워하고 식사를 하죠. 그런 일에 특별한 이유가 필요한가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여자애들을 죽였어요. 그냥 그래야 했고 그러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나를 세계의 남성이라고 기록해주세요. 아무래도 이렇게 기록을 남긴다면 평범한 살인자들과는 다르게 보이고 싶으니까요.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여자애들을 상대로 손거울이나 팔찌 같은 걸 주겠다며 유인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저만의 장소에서 그걸 했죠. 때론 아직 묻어놓지 않은 구덩이 안에 앞서 죽었던 여자애들이 보이는 상태에서 하기도 했었죠. 그걸 본 여자애들의 반응이란 정말 순진한 아이들만 보일 수 있는 모습이라 흥분됐어요. 보통 데려오자마자 강간을 하거나 죽이진 않았어요. 먼저 같이 밥을 먹으면서 대화도 하고 껴안고 같이 잠을 자기도 했죠.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면서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을 때 자고 있는 아이를 강제로 범하고 목을 졸라 죽였죠. 해가 지고 어두울 땐 아무도 죽인 적이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죽여봤자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밤새 참고 또 참다가 아침에 뜨는 햇빛을 통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얼굴을 보는 거죠. 지금 생각해도 너무 흥분이 되는군요. 보통 목을 조르고 5분에서 15분 정도면 죽었어요. 아이들을 배려하기 위해 손거울을 통해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지켜봤죠. 하지만 그런 애들 중에서도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애들이 있었어요. 어차피 다시 죽어야 하는데 또다시 고통스러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숨을 쉬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칼로 목이나 손목을 거서 피가 솟구치는 뒤 확인하곤 했죠. 그리고 갑자기 기억이 났네요. 사실 미국에서 온 금발의 관광객 여자아이들도 데려가고 싶었지만 그 부모들은 엄청 조심성이 많아서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어요. 어쨌든 전 여자애들을 그렇게 죽이고 한 구덩이에 최대 3명 정도 넣어두고 묻었습니다. 그 이상 넣으려니 구멍을 크게 파야 돼서 효율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3명 정도를 구덩이에 넣어놓은 다음 서로를 소개시켜주고 재밌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죠. 그러다가 지루해지면 또 다른 아이들을 데려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왜 항상 어린아이들만 데려왔던 거죠? 성인 여성도 있을 텐데요. 글쎄요. 제가 기자님한테 이렇게 한번 여쭤보죠. 기자님은 어린 닭과 늙은 닭이 있다면 어떤 닭을 먼저 드시고 싶으세요? 대답은 뻔하죠. 그런 이유예요. 로페즈의 처음이자 마지막 인터뷰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인터뷰를 담당했던 론 레트너 기자는 훗날에도 그보다 잔인하고 괴이한 살인자는 본 적이 없었다며 치를 떨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그가 아직도 살아있다면 분명히 어딘가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있을 겁니다. 한때는 기네스 세계 신기록에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로 기록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인도에선 자기 나라의 한 살인자가 900명을 죽였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어
금방 삭제되었지만 말이죠. 어쨌든 현재까지도 생사가 불분명해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베드로 알론소. 아마 현재까지 살아있다면 70대 정도로 현대사회로 치면 그렇게 원로한 나이는 아닐 겁니다. 그에게 희생당했던 수많은 여자아이들을 위로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쇼킹TV 동순이었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